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백승욱입니다. 오늘 저는 그린 뉴딜과 탈탄소 수소 기술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굉장히 와이드하고 좀 뎁스를 다 가져가야 되는 발표라서 짧은 시간에 좀 책에서는 잘 없는 내용들 위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수소 기술 쪽은 자료를 찾으면 굉장히 몇 개 나오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워낙 자료도 많고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어떤 결과물들 중심으로 또 특히 뒤쪽에 가서는 그 국내 수소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그린 뉴딜은 수소 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실 그 재생에너지 위주의 어떤 인프라 사업 위주로 제안이 됐었고, 근데 아마 이 그린 뉴딜 자체는 앞으로 수소 경제에 굉장한 정책적인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H2긴 하지만은 사실 수소를 전반적으로 이 정책적인 동력을 지지하는 것들은 전부 글로벌하게 보면 그 CO2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수소 정책들은 전부 이산화탄소 감축하고 연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소 인프라나 수소 기술들의 활용이 이산화탄소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 따라서 좀 관점이 많이 바뀌긴 하지만 유럽은 굉장히 그 일관되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수소를 논의하기 이전에는 사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가 아마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향후에도 수소 기술, 그러니까 수소 경제 정책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어떤 일환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그 1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 대책이 있었고요. 그 현재 올해 들어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한 3가지 주요한 그 기후 관련 계획들은 기후변화 대응 계획, 그 다음에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계획에 의해서 국가의 그린 에너지라든지 혹은 그 뭐 수소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 논의가 되고 있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그러니까 한 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마다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정책의 정합성이 없다. 그래서 올해는 이 19년도에는 이 3개의 계획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합성을 확보하는 좀 이정표적인 올해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계획을 기본으로 이제 향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 3개 계획에서 아마 그 수소 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뭐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시사점은 어쨌든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에너지 쪽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느냐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 표가 굉장히 직관적이고 대중들한테 그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우리나라가 블레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환경부에서 지금 보면 그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관련 정책들은 98%가 성공을 했는데 온실가스는 감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은 현재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이 초록색은 앞으로 우리가 현재 그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을 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양들을 2020년까지 그냥 플롯 해놓은 거고요. 그 유엔에 저희가 제출했던 계획들은 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란색의 궤적을 따라서 온실가스가 감축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지금 현재 이 빨간색은 현재에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예측했을 경우에 그 최대 온실가스 배출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이 문제가 현재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마 문제가 될 거고 아마 여기서 해양수산 쪽이나 항만 쪽에서도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그 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기 전에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한데요. 그 정부 사이드에서의 보는 관점은 현재 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 작년까지 진행됐던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대한 그 종합평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정책하고 예행점검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산업계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산업계는 나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 어떤 그 전략의 실패인지 아니면 정말 대응이 부족한지 그거는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오늘 뭐 내용에 있어서 그린 뉴딜이 있으니까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린 뉴딜은 원래 그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년 전부터 국내에 논의가 많이 됐었고 19년에 민주당의 그 그린 뉴딜 결의안의 내용을 보시면요. 2번하고 3번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하를 위한 어떤 이런 저런 노력들로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가진 모든 인프라를 청정 에너지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하고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로 전향적으로 교체하겠다라는 게 이 그린 뉴딜의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비용에 대한 문제들은 현재도 뭐 악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바마 정부 때도 에너지나 수송, 건물 일자리 다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미국의 정부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전기 플랫폼에 굉장히 그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고 또는 정부에 따라서 수소 경제를 걸기도 하는데요. 유럽의 그린딜은 사실 그 굉장히 어떤 정부의 그러니까 EU 연합체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그 방향성하고는 조금 차별화되게 일관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린딜의 주요 정책별 내용들은 보면 2020년 올해 기후 중립법이 제안이 됐고요. 이제 탄소 국경세가 부과가 돼서 지금 그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계에서는 아리백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요. 아마 무역 장벽으로 상당 부분 앞으로 계속 흘러갈 걸로 보여지고 그 기사 같은 데서도 보면 그 규제가 결국 기술 혁신을 아마 이끌어가는 앞으로는 그런 형태의 트렌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경제 이야기를 유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그린딜의 핵심 내용은 재생에너지하고 순환경제인데요. 순환경제는 우리나라도 환경부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를 유럽 그린딜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경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역설적이게도 이런 재생에너지 정책하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들, 순환경제 이런 정책들이 기존의 일자리들을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린 뉴딜 정책들도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향후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판 그린 뉴딜은 뭐 다들 요새 자료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사실 정부별로 이렇게 계속 그린 에너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유사합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그 다음에 저탄소 분산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인데 이게 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직관적으로는요, 저희가 사는 집을 녹색 에너지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과연 아주 쉽게 될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용 대비 굉장히 그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 5대 대표 과제는 현재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만이나 해양수산 쪽에 중요한 컨텐츠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 보면 노후 선박 친환경 전환 부분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더 정책적으로 좀 이제 디테일한 안들이 아마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유럽의 이 자료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EU에서 Hydrogen Strategy for Climate Neutral Europe이라 그래서요. 보고서가 발간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유럽의 어떤 탄소화의 관점을 수소의 관점에서 잘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여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수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소 전해조가 2030년에 40기가와트 정도 필요하다 이런 정량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서도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수소에 뭐 영국에 수소 버스가 있긴 하지만 독일도 그렇고요. 수소 자체에는 크게 정책들은 있어 왔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항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수소가 작동 가능하냐, 수소 경제가 항상 그런 퀘스천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외교부 주관으로 아마
글로벌 주요국들의 관계자들을 아마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아마 지금 오늘인가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항상 이제 결론은 H2가 CO2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제 그린 수소, 뭐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EU의 보고서에서는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수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electricity based hydrogen에 그래서요 어떤 에너지원을 쓰든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depends on electricity source입니다. 그래서 뭐 화석연료를 쓰든 어떤 형태로 뭐 석유를 쓰든 혹은 재생에너지를 쓰든 그런 수소고요. 두 번째는 이제 renewable hydrogen인데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온실가스는 close to zero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태양광을 이용이나 풍력 발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인데 이게 우리가 카본 캡처 설비가 붙어 있는 경우에 수소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우 카본 하이드로전은 이제 카본 캡처라든지 그 다음에 일렉트리시티 베이스 하이드로전을 포괄된 그런 수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2018년도에 국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제 수소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대부분 다 진실인데 조금 빠져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수소 산업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뭐 아무런 이해관계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은요. 마스터 플랜이 없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마일스톤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도 산업부나 과기나 부처별로 굉장히 많은 마일스톤을 제시를 하고 있고 마스터 플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한번 쪽에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사실은 이런 분석 자료들이 해양수산 쪽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 자료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기업 관련된 이 자료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소 생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 생산 중에서도 탈탄소화는 뭐 수전해 아니면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수전해 장치에 국내 업체가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 뭐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이 업체의 그 마켓 쉐어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또는 항만의 해양수산의 수소 경제를 구성하는 어떤 핵심 기술군별로 기업들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자료들은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뭐 악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2010 수소 연구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이제 쌍용이 연료전지를 개발을 시작하면서 사실 시작이 됐고요. 2000년대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됐고, 그 당시는 이제 지금 넥소, 그러니까 수소차가 현재 가격의 한 7, 8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수소 인프라를 논의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수소차 가격이 확 떨어지면서 2013년을 전후로 그 충전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수소차 가격이 이제 저희들 그 커스터머 입장에서 이제 수용 가능한 정도까지 오면서 지금 인프라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수소 연료전지의 소재 부품 쪽은요, 이거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해 놓은 이 기술 안에서도 굉장히 기술 편차가 심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소재 부품 단은 선진 기술 대비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증 정도 수준에 와 있고, 현재는 휴대용 연료전지는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좀 하다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용에서 포함해서 시스템 기술은 한 80% 정도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수준에 대한 백데이터는요, 사실은 기업의 어떤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의 수준으로 그렇게 사실은 다시 재플롯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러면 더 아마 많이 내려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소재는요, 그 핵심적인 멤브레인이 현재 국산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 됩니다.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시스템 쪽은 거의 뭐 100% 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BOP 쪽은요, BOP 쪽도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은 수소차의 자동차 쪽의 BOP들은 현재 그 소형화, 컴팩트하게 만드는 게 그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 생산 기술은 한 60%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그 저희가 이 논의할 때 핵심은 저희가 수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수명이 확보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문제고, 수명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쓸 수 없으면 그거는 사실상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기술은 현재 실증 수준에 와 있고요. 액과 수소 기술은 우리 기계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충전소라든지 요소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전소가 국산화율이 40%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 뜯어보면 제가 볼 때는 20%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수년 내에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H2 코리아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 이런 여러 가지 부품이나 설비들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다 수입품입니다. 근데 수입품들이 보면 전부 핵심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해양수산 쪽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나 설비가 있을 테고, 해양수산 쪽에만 특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만약에 해양수산 쪽에 항만이나 수소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과연 10년 내에 우리 기술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수소 경제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고 계속 파이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그게 과연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파이가 커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그 파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외국의 린데라든지 에어리퀴드라든지 이런 인프라 설비를 가지고 있는 그 해외 글로벌 업체들에게 오히려 더 독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최근에 정경련에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그 기사 자체가 인프라와 생산 기술이 아주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보시면 99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분석했던 자료인데요. 국가사업, 5년 이상 국가사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쪽에 한 4,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15년 사이에. 네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산기술 부문에 한 900억 정도고, 이 당시에 2014, 15년도만 해도 수소 인프라나 안전기술이나 이쪽은 거의 사업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느냐? 근데 2017년부터 이쪽의 예산들이, 인프라 쪽 예산들이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정경련에서는 지금 분석한 결과가 최근 5년이 인프라 쪽이 23% 정도밖에 안 된다, R&D 예산이. 근데 그거보다는 더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한번 해양수산 쪽에서는 한번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저도 참여를 했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고 굉장히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양수산의 수소경제가 약간 낙관적이기도 하고 좀 비관적이기도 한데요. 좋은 점은 지금 육상 쪽은 저희가 사실은 어떤 사이트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수소차를 제외한 이런 사이트를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양 쪽은 이제 섬이라든지, 물론 섬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은 또 다른 이슈긴 한데, 섬이라든지 혹은 항만이라는 굉장히 클로즈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만 할 수 있으면 기술을 한번 펼쳐볼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저희가 또 보면 해양수산 쪽은 또 그 나름의 굉장히 그 집적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좀 많이 상충되어 있고 해서 또 정책을 펼치기가 또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하게는 해양수산 쪽의 수소 경제는 수소 선박을 외국에서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따라가다 보면 항상 2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술 확보 플랜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사실 육상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 확보 플랜이 필요하고, 이 기술 확보 플랜에는 아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해양수산 쪽에서의 설비는 육상 쪽에서 쓰는 설비의 수명의 반? 3분의 2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소 인프라의 어떤 그 이슈는, 그러니까 누설, 그러니까 수소의 그 누출이라든지 혹은 수소 취성이라는 소재 자체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해양수산 쪽으로 가면 아마 해수 부식이라는 또 하나의 그 부식 문제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부식 문제가 수소 취성과 해수 부식이라는 두 가지 부식 문제가 커플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명이나 안전평가가 아마 새로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술 개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글로벌하게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은 만큼 좀 특정 파트에서 해양수산이나 항만만의 수소경제 넘버원 분야 목표 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투자를 광범위하게 할 거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이건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 부분도 결국은 향후 이게 계속 추진 동력을 얻으려 그러면 기본 계획이나 이행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아마 계속 수립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해양수산 쪽도 수소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게 문제인데요. 그 수소 경제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짤 때 이게 수소 경제 단독으로 사실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항만 쪽은 전기화 플랫폼하고 좀 연계가 돼야 되고요. 또 수소 경제 자체는 현재 그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전기화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상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이런 수소 인프라 쪽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EPC 기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원천 기술을 보유한 어떤 기업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밸브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네, 밸브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쓰다 보면 안에 코팅이 다 벗겨져 가지고 누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코팅 기술들도 원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이건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수소경제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이 문구를 썼었어요. 그래서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이용을 위한 인프라에 요구되는 설비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고, 여기는 안전 연구, 개발, 규격 표준, 인증 보급의 국가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수소 인프라 신뢰성 센터라는 사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그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수소 전주기 제품 안정성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현재 나가 있고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 연구소와 같이 포함해서 세종하고 대전 사이에 지금 한 5,000평 정도의 지금 신뢰성 평가 센터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이 구축 센터는 주로 이제 수소 품질이라든지, 앞으로 아마 수소 쪽은 결국 돈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수소의 품질하고 정확하게 재는 계량에 아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도하고 계량을 정확하게 하는 표준을 잡는 그런 기능이 핵심이고요. 해양수산 쪽은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 쪽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소재의 해수 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치성 문제, 그다음에 그런 문제에 기인한 어떤 부품의 어떤 수명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테스트할 수 있는 해양 수소만의 특화된 테스트 베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에 있는 이런 센터랑 연계를 할지 혹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만의 특화된 시험평가 센터를 놓겠다는 생각이 들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수소기술 로드맵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 보면 기후기술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한 이런 기후기술별로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 목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하고 항만 쪽도 세부적으로 필요한 세부 기술군들을 나열을 하고요. 기술 지표들을 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를 시켜서 아마 이런 전략들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최근에 2, 3년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